어머님, 앞으로 민수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요즘은 한 통장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 효율이라 좋지. 네가 잘하겠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가계부도 꼼꼼하게 적고, 지출도 최적화하고, 저희 미래를 위해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날 저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효율. 그 한마디가 우리 집의 온기를 숫자로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래. 그 아이는 미래만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밥상 위에 김이 오르는 밥과 국,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0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의 제 집입니다.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3일 만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55, 아들 민수는 25이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파트 경비도 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 짐을 덜었구나. 이제 아들에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이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괜찮았습니다. 말도 예에 바르게 하고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좋은 아이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며느리가 우리 아들 민수의 월급을 전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 최적화, 가계부 관리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돈의 흐름이 며느리 손에 모이자 말의 흐름도 며느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월급을 전부 쥐고 가족을 흔들던 며느리에게 제가 어떻게 맞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가 스스로 시댁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법도 변호사도 경찰도 없이 오직 제 방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며느리 이미라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부부는 한 통장으로 재정 관리하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민수 오빠 월급 통장 관리할게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9세대인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그래. 그럼 민수 용도는? 용도는 제가 매달 드릴게요. 적정 금액으로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효율이라는 단어.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효율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는 9세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첫 달부터 며느리는 급여 이체 계좌를 자신의 앱에서만 열람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아들의 월급 380만 원. 월급날 알림은 아들 폰이 아니라 며느리 폰에서만 울렸습니다. 자동이체 목록도 며느리가 전부 설정했습니다.
전세 대출 12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2만 원, 적금 50만 원, 펀드 40만 원. 그리고 남편 용돈 칸에는 1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 메모에는 점심 구내식당 이용, 커피 사무실 머신, 데이터 5G 라이트로 변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돈 10만 원. 제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용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오히려 아들 용돈은 반도 안 되는 금액.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리, 효율,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용돈 1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 엄마, 괜찮아.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커피도 사무실에서 타 먹고. 괜찮아. 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쓰는 것에 대해, 엄마한테 용돈을 제대로 못 주는 것에 대해, 그 미안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이 저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0만 원. 엄마, 이번 달만 미라가 계획을 세워놔서 다음 달부터는 더 드릴게.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만 원.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하루에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틀 일한 돈. 아들이 한 달 일해서 벌어온 380만 원 중에 저에게 온 돈이 10만 원. 며느리가 지고 있는 370만 원.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돈 있어. 민수아, 너 용돈 부족하지 않니? 엄마. 괜찮아. 미라가 잘 관리하고 있어.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냉장고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 프린트였습니다. 2022년 3월 지출 내역. 시댁 지출, 반찬 재료만 8,900원, 불필요. 불필요라는 단어. 제가 아들에게 해준 반찬이 불필요하다니.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 만든 반찬.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그것이 불필요라니. 18,900원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어 불필요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제가 장을 보러 가려 할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금 말고 카드 쓰세요. 영수증은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가계부에 반영해야 해서요. 내가 장 본 걸 내 가계부에 적어야 하니? 어머님, 민수 오빠 돈으로 사시잖아요. 지출 관리해야 하니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아들이 준 10만 원으로 장을 보는데 그것조차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야 한다니. 제가 범죄자입니까? 아들에게서 받은 용돈인데.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나한테 주는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어머님, 가정 재정 관리는 투명해야 해요. 효율적으로요. 또 효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며느리가 내 아들 월급을 전부 주고 흔드는 게, 아들은 용돈 1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야 하는 게, 이게 요즘 시대의 당연함인가? 제가 틀린 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통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주 다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하나 더 사주고 싶었습니다. 미라야, 다은이 케이크 하나 더 사줄까? 할머니가 사줄게.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계산기. 손주 생일에 계산기를 꺼내는 며느리. 그 모습이 저는 낯설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생일인데 계산이 먼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작년 합산 기준으로 시댁에서 산 케이크가 친정보다 1회 더 많아요. 형평성이 깨져요. 이번엔 안 돼요. 형평성? 손주 생일 케이크인데 무슨 형평성이야? 형평성. 시댁과 친정을 저울에 올려놓고 케이크 개수를 세는 며느리.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숫자로 재단하는 며느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은 숫자였구나.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구나. 어머님, 요즘은 양가 평등이 중요해요. 지출도 공평하게 해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등, 공평,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사랑까지 공평하게 나누라는 건가요?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케이크 개수로 제한하라는 건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노인 일자리 수당 2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에게 책 한 권을 사줬습니다. 2만 5천 원. 그날 저녁 아들에게 며느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출 패턴이 헐거우세요. 관리 필요합니다. 손주 선물도 예산 책정해 주세요.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손주 선물할 때 미리 말해달래. 가계부에 반영해야 한대. 제 돈으로 제 손주에게 책을 사주는데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지출 패턴이 헐겁다니. 저는 한 달에 28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제 약값, 병원비, 식비, 교통비를 씁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줍니다. 그것이 헐거운 지출입니까?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손주한테 뭘 사주는데 얘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엄마, 미안해. 미라가 요즘 재정 관리에 예민해서 그냥 한 번만 이해해줘.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대신해서 제 아들이 며느리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슬펐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갔나? 며느리 편에 선 남편만 남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추석 차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라야, 이번 추석에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올해 추석 예산은 3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그 안에서 준비해 주세요. 영수증 다 보내주시고요. 3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차례상을 차려? 30만 원. 과일, 나물, 전, 고기, 생선.
모든 제수 음식을 30만 원 안에 준비하라니. 제가 젊었을 때는 추석 장만에 100만 원도 넘게 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예산은 30만 원. 며느리는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마저 예산으로 제한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간소화 추세예요. 과일 3종, 전 2종, 나물 2종이면 충분해요. 효율적이에요. 또 효율이었습니다. 효율.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도 효율입니까? 정성이 아니라 효율입니까?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30만 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차례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당일 며느리는 차례 준비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손 좀 거들어 줄래? 어머님, 저 요즘 손목이 아파서요. 제가 대신 영수증 정리해 드릴게요. 손목이 아파서 차례 준비는 못 돕지만 휴대폰은 만질 수 있다니. 영수증 정리는 할 수 있다니.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나무를 묻혔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혼자서 70살의 나이에 혼자서. 차례가 끝나고 며느리는 음식을 거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전이랑 나물 좀 가져가. 어머님, 저희 냉장고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보관 기간도 짧고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비효율이라니. 제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며 만든 음식이 비효율.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추석이 지나고 며느리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며느리가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귤 2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당분간 방문 간격 좀 늘릴게요. 이동비, 식사비, 선물비가 과해요. 대신 귤 드세요. 비타민C가 약보다 싸니까요. 방문 간격을 늘린다. 마치 업무 보고하듯 말하는 며느리. 이동비, 식사비, 선물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며느리. 그리고 귤. 약보다 싸다는 이유로 사온 귤.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온 귤.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저는 귤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속껍질을 얇게 때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삽살해한 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귤을 까며 눈물이 났습니다. 손톱 사이로 귤즙이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더 따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준 귤. 약보다 싸다는 이유로 준 귤. 이 귤에는 정성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용 절감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귤 껍질을 모아 말렸습니다. 집안 어디선가 달콤한 향이 나길 바랐습니다. 숫자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길. 예전에는 이 집에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그 냄새들이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엇이 남았나요? 귤 껍질 말리는 냄새. 쓸쓸함의 냄새. 요로움의 냄새만 남았습니다.
달력을 꺼내 아들이 온 날마다 작은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4번, 4월에는 3번, 5월에는 2번.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달력에 찍힌 점들, 아들이 온 날의 기록, 점과 점 사이의 하얀 공간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 하얀 공간이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가계부에는 이런 감정의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점 사이의 하얀 여백에 저는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멸치 된장국 900원, 콩나물국 1200원, 시금치 무침 1800원. 며느리가 좋아하는 말, 효율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따뜻함을 계산했습니다. 며느리의 언어로 제 사랑을 번역했습니다. 멸치 된장국은 900원의 재료비.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 다시마 우린 물에 멸치를 넣고 끓이는 시간. 손질하는 정성. 아들 생각하며 간 맞추는 마음.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보여주려면 숫자로 말해야 했습니다. 900원. 제 사랑의 가격표였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 준비를 하려고 재료를 샀습니다. 하지만 설 전날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은 스킵할게요. 이동비, 선물비, 시간 비용이 과합니다. 내년에 최적화해 볼게요. 스킵. 설날을 스킵한다.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를 스킵한다. 시간 비용이 과하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이 비용이다. 최적화.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겠다. 그런 뜻인가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산 재료들이 부엌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과일, 고기. 혼자 설을 지내려고 샀던 재료들. 스킵. 최적화. 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습니다. 과일 2가지, 전 1가지, 나물 1가지.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차려놓은 작은 상.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됐어요. 말하며 울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순자야, 참아. 며느리와 싸우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게 말이 되나라고 화를 내셨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설날에 혼자 차례를 지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됐어. 그 이후 저는 제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도 쓰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오직 제 방식으로 밤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싸울까? 아들에게 하소연할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도와주자. 며느리 몰래, 조용히, 법도 싸움도 없이 그냥 엄마로서 아들의 숨구멍을 만들어주자. 신발장 안쪽에 작은 상자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를 넣었습니다. 민수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매주 5만 원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 노인 일자리 수당 28만 원 중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28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23만 원이 남습니다. 제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 병원비 3만 원, 식비 8만 원, 교통비 2만 원, 합치면 23만 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한 번 덜 들고 버스 2정거장을 더 걸었습니다. 약도 제네릭으로 바꿨습니다. 밥도 조금 덜 먹었습니다. 2정거장을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비 2,000원을 아끼기 위해 제네릭 약은 효과가 조금 덜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 밥을 조금 덜 먹으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하면 참을 만했습니다. 이 모든 절약이 아들의 숨구멍이 될 테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봉투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10,000원권 지폐들이 쌓였습니다. 그 무게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며느리 몰래 아들이 친구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돈.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 용돈 10만 원으로는 친구들이랑 밥도 못 먹어. 커피도 못 사 먹어. 담배도 끊었어. 엄마, 나 숨이 막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숨이 막힌다. 30살 청년이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쓰지 못해서,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해서, 제 아들이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통제 속에서 저는 신발장을 열고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60만 원. 민수야. 이거 내 숨구멍이야. 용돈이 아니라 내 숨구멍.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30살 어른이 60만 원을 받고 울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였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모은 돈, 2정거장 걸어서 밥 줄여서 약 바꿔서 모은 돈, 그 정성을 알아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60만 원을 사이에 두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됐어. 엄마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됐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 와. 이 봉투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으자. 아들의 숨구멍을 계속 만들어주자. 며느리가 지고 있는 37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적어도 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만큼은 만들어주자. 그날 이후 아들은 퇴근길에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밥 먹고 갈게. 미라가
식비 최적화래.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비 최적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집밥 대신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녁도 간단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제 밥상에서 저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2개,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민수야,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 고마워, 엄마. 아들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됩니다. 3그릇. 30살 남자가 엄마 집에 와서 밥 3그릇을 먹습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못 먹었길래. 며느리는 식비를 최적화한다며 아들을 굶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 대신 메모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3장의 메모를 놓았습니다. 제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며느리와 말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은 감정을 실어 나르고 감정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글은 다릅니다. 글은 오래 남습니다. 읽고 또 읽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메모를 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 읽기를 바라며 아끼면 돌아오고 주면 도망간다. 한 통장은 효율이지만 한 사람 통장은 족쇄다. 가계부에 없는 것, 밥김, 눈맞춤, 기다림. 3장의 메모. 제 인생에서 배운 지혜들이었습니다. 아끼면 돌아온다. 제가 남편과 살 때 배운 것입니다. 남편은 돈을 아꼈지만 가족에게는 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을 지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엄마 집으로. 며느리가 다음 방문에서 메모를 받습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그냥 내가 알았으면 하는 거야. 어머님, 저 요즘 바빠서 이런 거 읽을 시간 없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메모를 치웠습니다. 며느리는 메모를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지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 3줄의 글을 읽을 시간도 없다. 하지만 가계부는 매일 적습니다. 영수증은 매일 확인합니다. 숫자를 볼 시간은 있지만 글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메모를 다시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치웠습니다. 저는 계속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메모를 계속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치워도 무시해도 저는 계속 놓았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며느리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며느리가 이 메모를 읽고 생각하기를 바라며 저는 계속 놓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엄마 메모 본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 그래? 뭐래? 모르겠대. 그냥 옛날 사람 생각이래. 그래,
옛날 사람이지. 사람이 숫자보다 중요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 효율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계부에 적히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이 옛날 사람의 지혜라면 저는 기꺼이 옛날 사람이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밤 아들이 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뭐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매일 회사 가고 집 가고 용돈 10만 원 받고 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 내 통장 비밀번호도 몰라. 숨이 막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30살 남자의 목소리가,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수 있다니. 제 가슴도 떨렸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며느리의 통제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구나. 민수야,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 미라한테 말할까? 통장 나눠서 쓰자고. 내 월급의 반만이라도 내가 관리하고 싶어. 그래. 내가 판단해. 엄마는 내 편이야. 내 편이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허락을 구해야 하다니.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 이게 정상인가? 이게 결혼 생활인가?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고마워, 엄마. 다음 주 아들이 며느리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수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한 통장으로 잘 관리해왔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생각한 거야. 좀 답답해. 내 돈을 내가 쓰고 싶어. 아들이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전해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꼬드겼다고. 하지만 아들은 변호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엄마를 지키기 위해. 오빠, 지금 우리 적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펀드 수익률도 좋고 이대로 가면 5년 후에 집 살 수 있어요. 얘 망치려고 해요? 그냥 내 돈 좀 쓰고 싶어.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오빠, 그건 낭비예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5년만 참아요. 그럼 우리 집 살 수 있어요. 낭비. 친구들과 밥 먹는 것이 낭비.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이 낭비. 며느리에게 인간관계는 비용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효율성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5년. 며느리는 5년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5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5년을 어떻게 참아. 지금도 힘든데.
오빠가 약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강해져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자기 남편을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싸우면 안 됩니다.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며칠 후 아들이 결심했습니다. 미라야, 나 통장 분리할게. 내 명의로 계좌 하나 만들고 월급의 반은 내가 관리할게. 나머지 반은 내가 관리하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통장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말했어. 통장 분리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숨구멍을 만들었구나. 스스로. 미라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돈인데 내가 쓸 수도 없고,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담배도 끊었고, 커피도 못 사 먹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오빠,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해요? 5년 후 집 사는 거, 다 망치려고요? 계획. 며느리는 끝까지 계획을 말했습니다. 5년 후 집. 하지만 지금 당장 아들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미래만 보았고 아들은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계획보다 사람이 먼저야. 나 지금 숨이 막혀. 내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기분이야. 오빠가 이기적이에요. 우리 미래보다 지금 당장 쓰고 싶은 게 더 중요해요? 미라야.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해.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오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저는 시댁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빠 꼬드긴 거 다 알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계획 다 망쳤어요. 결국 며느리는 제 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꼬드겼다고.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봉투만 신발장에 놓았을 뿐, 메모만 테이블에 놓았을 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제가 악역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숨 쉴 수 있다면. 미라야.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요. 분명 시어머니가 뭐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시댁 안 가요. 오빠 혼자 가세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손주 생일에도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집, 문턱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 집, 오는 사람이 없으니 문턱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가끔 문턱을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올까 해서.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턱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문턱은 점점 반짝였습니다. 오는 발걸음이 없으니 먼지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문턱을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올까 해서.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은 자주 왔습니다. 혼자서 엄마, 미라가 엄마한테 화났대. 앞으로 시댁 안 간대. 그래, 괜찮아. 내가 오면 되지. 아들만 오는 집, 며느리는 오지 않는 집, 손주도 오지 않는 집. 이것이 제가 원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꼬드겼다고 생각하며 제 탓을 하며 문턱을 넘지 않기로 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숨 쉴 권리를 찾은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제 생일, 추석, 설날, 어떤 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혼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다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엄마는 바빠서 못 온대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안 오는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댁 문턱을 넘기 싫어서, 손주도 거짓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엄마를 감싸기 위해. 그래, 괜찮아. 다은이랑 할머니랑 놀자.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는 자리가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시댁 문턱 넘기 싫대. 앞으로도 안 올 거래. 그래? 시어머니가 우리 계획 망쳤다고. 통장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화났대. 끝까지 제 탓이었습니다. 계획을 망쳤다고. 5년 후 집 사는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 속에 아들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호흡은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었습니다. 효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맞아. 근데 미라는 엄마 탓을 해.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며느리가 안 와도 내가 오면 되지. 엄마, 고마워. 지금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문턱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닦지 않습니다. 문턱을 닦는 것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오면 되는 집, 남고 싶은 마음만 남으면 되는 자리, 그것이 이제 저희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넘지 못한 문턱, 그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오면 되는 집, 남고 싶은 마음만 남으면 되는 자리, 며느리가 넘지 못한 문턱, 그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며느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신발장 안의 봉투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민수 봉투 옆에 나 봉투도 있습니다.
오늘의 씀씀이 영원 대신 오늘의 기쁨 한 개라고 적습니다. 봉투 2개. 아들 것과 제 것. 아들 봉투에는 아직도 돈을 넣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제 봉투에는 기쁨을 적습니다. 오늘 손주가 웃었다. 오늘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작은 기쁨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들. 그것이 제 봉투를 채웁니다. 남편 월급 전부를 쥐고 흔들던 며느리는 효율을 얻고 관계를 잃었습니다. 저는 도표 대신 밥을, 통제 대신 선택을, 가계부 대신 메모 3장을 택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효율, 최적화, 가계부의 언어를, 저는 밥, 기다림, 정성의 언어를, 두 언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수였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다만 제 집의 언어를 되찾은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밥으로, 통제가 아니라 문턱으로, 끊김이 아니라 여백으로. 그래서 그 아이는 끝내 시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방식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봉투를 놓고 메모를 쓰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압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삶이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아들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손주는 할머니를 보러 오니까. 제 밥상은 따뜻하니까. 아들이 숨 쉽니다.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 먹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습니다. 웃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옵니다.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제 밥상에 김이 오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숨 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께 효율보다 사람을, 가계부보다 마음을, 계획보다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사람이 도망칩니다. 하지만 아끼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께 싸우지 마세요. 법을 쓰지 마세요. 다만 당신의 방식으로 사세요. 봉투를 놓으세요. 메모를 쓰세요. 밥을 차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유로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싸우고 계신 시어머니들에게, 며느리의 통제 속에서 숨쉬지 못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사세요. 그것이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삶입니다. 당신의 삶.